과거를 보려면 신분이 분명해야 하고 족보가 있어야 한다. 이 소년에게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꿈이었다. 노인을 묻었다. 암자 뒤 언덕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었고 아이는 그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만 있었으며 해가 지고 밤이 와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서야 아이는 암자로 돌아갔고 불을 켜고 밥을 지어 혼자 먹었다. 밥은 맛이 없었고 목이 자주 메었으며 억지로 삼키려 애쓰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설거지를 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본 채 오래 누워 있었다. 혼자라는 것이 실감났고 노인이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으며 다시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다시는 노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고 아이는 혼자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밥을 짓고 먹고 씻고 자고 노인이 하던 대로 흉내 내듯 반복했지만 혼자 하는 모든 일은 어딘가 달랐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쓸쓸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버섯을 따고 열매를 주워 먹으며 버텼고 배는 늘 고팠지만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다. 겨울이 왔고 눈이 하염없이 내렸으며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얇은 옷뿐이라 불을 피워도 금세 추위가 스며들었다. 나무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눈 속으로 나무를 구하러 나가야 했으며 바른 감각이 없어질 만큼 시렸지만 아이는 죽지 않고 다시 암자로 돌아왔다.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게 떨며 노인을 떠올렸다. 아이는 자주 울었고 이제는 소리를 내어 울었으며 아무도 듣는 이가 없기에 마음껏 울 수 있었다. 울고 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슬퍼졌고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어느 날은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고 며칠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그저 누워만 있었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 열이 내리고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 노인이 남겨두었던 약초가 떠올랐고 거울을 보니 얼굴은 몰라볼 만큼 야위어 있었다. 아이는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봄이 오고 13살이 되었으며 키가 조금 자라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남긴 책들을 꺼내 혼자 읽었고 다른 할 일이 없었기에 계속 공부했다. 책을 읽을수록 노인 생각이 났고 노인이 가르쳐 주던 말투와 손짓이 떠올라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아이는 더 자주 책을 읽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또 왔고 아이는 어느새 15이 되어 있었다. 키는 더 자랐고 목소리는 완전히 낮아졌으며 수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 이제는 아이보다는 소년에 가까웠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였고 산에는 여전히 노인 대신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부모는 누구였는가? 노인은 말하려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밤에 누워있으면 자꾸 떠올랐고 왜 나는 산에 있었는지, 왜 노인은 나를 주었는지, 왜 부모는 나를 버렸는지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답은 없었고 소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소녀는 자기가 발견되었다던 곳으로 갔다. 노인에게서 들었던 그 장소. 나무 아래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소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버려졌다고 생각했으며 여기서 노인이 자신을 데려갔다고 떠올렸다. 소녀는 무릎을 꿇었고 눈은 차가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 더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소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무 말 없이 암자로 돌아갔다.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산을 떠나 마을로 가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로. 노인이 늘 하던 말을 떠올렸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만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16이 되던 해
소녀는 짐이라 부를 것도 없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다. 서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으며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었고 훈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돈도 없고 신분도 알 수 없었기에 담장 뒤에 숨어 귀만 기울였다. 모두 외웠고 밤이 되면 혼자 되뇌었으며 다음 날 다시 같은 자리에 섰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이 소년을 발견했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지만 다음 날 또 돌아왔으며 그렇게 숨어듣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년에게 다가왔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웃고 있었고 왜 여기서 듣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들어와서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고 돈이 없다고 말했으며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양반집 아들이었으며 마음씨가 유순해 종종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서당이 끝나면 함께 걸었고 소년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 정민이 물었다. 이름이 뭐냐고. 소년은 대답하지 못했고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정민은 놀라더니 그럼 내가 지어주겠다고 말했다. 한참 생각하던 정민은 석이 어떠냐고 물었고 돌처럼 단단하라는 뜻이라 덧붙였다. 소년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자신을 석이라 불렀다. 석은 계속 서당 뒤에 머물며 들었고 정민은 가끔 책을 빌려주었으며 석은 그 책으로 혼자 공부를 이어갔다.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고 정민조차 놀랄 만큼 빨리 변하고 있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정민이 말했지만 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책장을 넘기며 공부를 계속했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이 석을 애워쌌고 몇 명이 아니라 여럿이 둘러싸고 있었다. 너 누구냐? 누군가 물었지만 석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먼저 밀어 넘어뜨렸으며 일어나자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렸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졌다. 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뒤에서 돌을 던지며 쫓아왔다. 등에 돌이 맞았지만 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정민의 집 대문 앞까지 숨이 찰 때까지 달렸고 문을 두드리자 정민이 나왔으며 석의 등을 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였다.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상처를 씻어주었다. 누가 그랬느냐? 정민이 물었지만 석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지내거라. 석은 고개를 저었고 안 됩니다. 라고 짧게 말했지만 정민은 다시 말했다. 나는 괜찮다.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 석은 망설였고 정민이 손을 잡으며 괜찮다. 고 다시 말하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정민의 아버지는 양반이었고 한때 관직에 있었으며 지금은 은퇴해 마을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내가 석이냐? 고 물었고 석은 고개를 숙이며 예 라고 짧게 대답했다. 정민에게 들었다. 공부를 하고 싶다 하더라. 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민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기서 지내거라. 사랑채가 비어있다. 거기서 지내며 공부해라. 그렇게 석은 정민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사랑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밤을 보냈으며 처음으로 배가 부른 채 잠들었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늘 말수를 줄였고 실수하지 않으려 했었으며 정민의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항상 몸을 낮추고 지냈다. 정민의 아버지는 석을 시험하듯 어느 날 책을 내밀며 말했다. 글을 읽어보거라. 석은 논어를 펼쳐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읽었고 정민의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누가 가르쳤느냐? 산에서 혼자 배웠습니다. 석이 말하자 정민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그 뒤로 석은 정민과 함께 정식으로 서당에 다니게 되었고
훈장은 석을 받아들였으며 석은 처음으로 서당 안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석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석 또한 먼저 다가가지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책만 바라보며 공부에만 집중했다. 석은 뛰어났고 훈장이 내는 문제를 빠짐없이 풀었으며 글도 잘 썼고 외우는 것도 빨랐다. 훈장은 칭찬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석은 그 시선을 굳이 피하지도 않았다. 혼자가 익숙했고 혼자가 오히려 편했다. 계절이 바뀌었고 석은 17이 되어 있었으며 키는 훌쩍 자랐고 얼굴도 달라져 이제는 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까웠다. 정민 역시 자랐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공부하며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말을 나누고 있었다. 어느 날 정민이 물었다. 과거를 볼 생각이 있느냐? 석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저 같은 사람이 과거를 봐도 되나요? 라고 되물었다. 정민은 잠시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되겠느냐? 실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생각해 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19이 되자 석은 본격적으로 과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민도 함께 밤늦도록 공부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문제를 풀었고 정민의 아버지는 곁에서 조언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석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아이 신분이 뭐냐? 부모가 누구냐? 혹시 천민이 아니냐? 사람들의 말은 빠르게 퍼졌고 그 소문은 결국 정민의 집까지 들어왔다. 정민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다. 석이라는 아이 신분이 분명하지 않다던데. 정민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 말없이 생각하다가 석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석아, 내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석은 고개를 저었고 모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정민의 아버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것이 문제다. 과거를 보려면 신분이 분명해야 하고 족보가 있어야 한다. 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으며 정민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알아보겠다. 내 출신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